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한 10월 일정을 치르게 된 토트넘, 10월 9경기 중 세 번째 경기인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2012-2013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마침내 첫 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10월 첫 번째 경기였던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3대1 패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인 프랑크푸르트와의 디조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또 한 번의 원정인 이번 브라이튼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1대0으로 승리했고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3-5-2 포메이션이 토트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손캐 투톱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서 미드필드가 아닌 공격수로 활용한 전술이 적중했는데요. 이번 경기 영국 현지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어떻게 평가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해리 케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도 10명의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68%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결승골 득점자로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고요. 브라이튼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아르헨티나 출신 알렉시스 마칼리스터르가 9.2%의 지지로 2위, 이날 무실점 선방을 펼친 골키퍼 위고 루리스가 7.4%의 지지를 받아서 3위였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는 이날 자신의 올 시즌 리그 8호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2위를 지켰는데요. 에를링 홀란 선수가 사우샘프튼과의 경기까지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벌써 맨시티 소속 공식 경기 20호 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5호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경쟁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케인 선수의 기세도 대단하지만 홀란 선수의 득점력은 워낙에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미 예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고요. 홀란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는 맨시티의 미드필더 필 포든도 벌써 6골을 기록 중이고요. 풀럼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는 득점포 최근에 침묵하면서 6호 골에 멈춰있고,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톤이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에 뽑히는 등 상승세인데 6호 골로 공동 득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스태츠 퍼포먼스에서 제공한 패스맵을 보면 확실히 투톱으로 뛰니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올라갔고 공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쪽을 향한 패스의 굵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3-4-3으로 뛸 때보다 많이 공을 받고 있고, 또 중앙 전방에서 골문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페리시치가 아니라 세세뇽이 왼쪽 윙백으로 뛰니까 세세뇽으로부터 온 패스도 굉장히 많고, 또 호이비에르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패스를 주고 있고, 벤탄코르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연계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도어허티까지도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왼쪽 윙포워드나 왼쪽 미드필더처럼 찐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로서 중앙 전방에서 좌우 측면, 전후 좌우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자유도를 갖고 움직이니까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개인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70%의 패스 성공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만 따진다면 90%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또 기회 창출 3회로 이날 경기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 그리고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1도움 안에는 기대 도움값 0.34도움으로 팀 내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든 선수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 토트넘의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볼 점유율은 59%로 브라이턴이 가져갔지만 전반 22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 브라이턴이 총공세를 펼치고 토트넘이 지키다가 역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경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대 득점 값을 보자면은 점유율과 관계없이 브라이튼의 기대 득점이 0.62골인데 토트넘이 0.77골로 조금 더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많이 만든 팀이 토트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슈팅 숫자는 브라이튼이 14개였지만 토트넘의 슈팅 숫자 8개, 그 안에 빅찬스는 양팀 모두 1개씩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리 케인 선수의 득점 상황, 손흥민 선수의 그 크로스 패스를 통해 나왔던 골인데 유효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5%에 불과했던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게 연결됐을 때 기대 득점값은 0.38골로 38%였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제 크로스 패스가 워낙에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10번 중에 4번 정도는 골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인데요. 특히 이날 기대 득점 값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전은 0.64골로 토트넘이 확실하게 앞선 경기를 했고, 후반전은 브라이튼이 공세를 펼치면서 0.25골로 0.12골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한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후반전에는 기회를 만들었다 볼 수 있겠는데, 오픈 플레이 상황과 세트 플레이로 구분해 보면은
오픈 플레이에서는 브라이튼의 기대 득점이 0.47골로 오히려 토트넘의 0.33골보다 앞섰는데 세트 플레이에서는 0.15골, 브라이튼의 수치가 낮고 토트넘이 0.43골로 높잖아요. 세트 플레이를 누가 주도하느냐? 코너킥이든 프리킥에서의 크로스든 프리킥에서의 슈팅이든 손흥민 선수가 전담하고 있고 이날 거의 모든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도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이 통계 매체인 폰몹에서 제공한 선수 평점을 살펴보면 홈팀으로서 경기에 패배한 맥칼리스터 선수에게 평점 8.1점 스타맨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평점도 8.1점으로 같았습니다. 다만 출전 시간이라든지 소수점에 내려갔을 때 마칼리스터의 점수가 조금 높아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동급이었다. 특히 토트넘 선수들 내에서는 최고 평점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 좀 더 살펴보면 1일 도움을 기록했고 슈팅 2개가 있었는데 한 차례의 슈팅, 프리킥 슈팅 골대 안으로 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죠. 4% 정도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골이 될 수 있는 슈팅을 연결한 것 굉장히 인상적인 슈팅이었고요. 기회 창출 3번이었고 또 공격 상황에서 2번의 슈팅 중에 한 차례 골대 안으로 향했던 50%의 슈팅 정확성 보여줬고 4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3차례가 성공했습니다. 75%의 드리블 성공률을 기록한 것도 대단했고요. 파이널 서드 안에서의 패스도 4차례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했어요. 공격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태클 한 차례 시도한 거 정확하게 성공했고 가로채기 1개, 리커버리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선수들과의 경합 상황 11번 중에 7번 승리할 정도로 64%의 경합 성공까지 기록했고 파울도 3차례 유도하면서 손흥민 선수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록 기반 평점을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아예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9점 스타맨으로 선정하면서 이날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지만 기록 기반 평점에서는 평점 7.1점에 불과했고요. 맥칼리스터의 평점도 7.1점으로 팀이 패배한 것이 좀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위고 로리스 선수가 좋은 선방을 펼치면서 7.5점을 받은 것이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었으니까 이날 경기 기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손흥민 선수는 최고였다라고 입증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파스코어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7점을 줬는데요. 소파스코어는 7.8점의 위고 로리스를 최고 선수로 뽑았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였는데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최고 평점이고 또 위고 로리스의 평점과도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역시나 이날 경기 승리의 주역은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는 팬투표 평균 평점으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선발 출전해서 윙백으로서의 역할 잘해줬고 공수 양면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줬던 라이언 세세뇽이 평균 8.59점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는 6.88점으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이날 BBC 라디오의 해설자로 전 스토크시티의 감독인 토니 퓰리스가 출연해서 해설을 맡았는데요. 토트넘의 플레이를 칭찬하면서 2-3번의 패스를 통해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드는 움직임이 돋보였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잘 열어줬다. 맷 도어티의 오른쪽 윙백 플레이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맷 도어티를 활용한 플레이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유리하게 풀어가는지를 그럼 잘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면서도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는 그리 잘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후반전에 공을 몰고 가다가 패스할지 슈팅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뺏기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 공을 갖고 있을 때 조금은 이제 긴장하는 모습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인의 전술적인 역할을 잘해줬다. 경기 시작부터 드러났지만 3미들로 뛰면서 공격수가 2명밖에 없는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공도 받아주고 연계도 해주고 본인이 내려오면서 윙백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세세뇽의 플레이도 돋보일 수 있게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이비엘의 패스를 세세뇽이 받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내준 게 아니라 호이비엘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아주면 사이드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세세뇽 선수가 더 높이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로부터 공을 받고 또 그 세세뇽의 돌파에 이은 컷백이나 패스를 다시 손흥민 선수가 받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2인분의 역할을 하면서 연계자이자 마침표를 찍는 선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세세뇽 선수가 측면에서의 돌파라든지 또 측면에서의 수비 정도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인버티드 윙백,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그야말로 사이드라인만 차지할 수 있게 윙백이 플레이할 수 있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드 역할을 함께 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니 퓰리스 전 스토크 감독이 설명했던 장면은 전반 12분 세세뇽의 크로스에 이은 도어티의 커트인 그리고 슈팅 장면이었는데요. 윙백의 패스를 윙백이 받아서 마무리하는 축구 콘테 감독이 또 즐겨 활용하는 플레이인데 도어티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로얄 선수보다는 이런 문전 안에서의 플레이 정확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토니 필리스 전 스토크시티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들고 공을 주면 케인이 골을 넣는다면서 손케 듀오의 확실한 이 합작 플레이를 좀 칭찬했는데요. 또한 케인 선수는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12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2골을 넣은 것은 케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로 보더라도 이 같은 기간 동안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케인 선수의 골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떠먹여줬다 봐도 되겠죠. 전반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호이비에르 선수가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붙은 수비 한 명 툭 공을 뛰어 올려서 제친 이후 왼발 크로스 올린 것, 머리를 돌려놓기만 해서 이제 골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도 이날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라이언 세세뇽을 지목을 했는데요. 결승골을 넣은 케인 선수 7점, 손흥민 선수 6점이었고 세세뇽에게 8점을 줬습니다. 또 무실점 수비를 펼쳤기 때문에 세세뇽 플러스 로메로, 다이어도 평점 8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날 경기 결승골 합작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는 이미 본인들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합작골 1위 기록을 갖고 있는데 43호 합작골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 90미닛의 평점 내용인데요. 전체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손케 듀오 나란히 7점이었고요. 수비 라인은 다이어가 8점으로 가장 높았고 로리스 7점, 로메로 7점, 도어티 7점 등 주로 7점들이 많았는데 데이비스와 비수마에게 평점 6점을 줬어요. 일단 로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카이세도와 웰백의 슈팅을 잘 막아냈다. 역시 무실점 선방을 펼친 것을 호평을 했고요. 다이어 같은 경우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가 최전방 공격수인 브라이튼의 웰백을 상대로 속도에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부분을 경기를 치르면서 좀 본인이 다른 위치 선정이라든지 좋은 태클을 통해서 커버했고 또 후반전에는 조금 더 밀착해서 방어하면서 웰백이 전방 공격수이자 전방 수비자이자 또 빌드업까지 하는 전술적인 역할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저지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도어티 같은 경우 호평 받았는데 징계로 빠진 로얄을 대신해서 출전했고 경기 초반 15분 동안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윙백 포지션의 경쟁자들 중에서 훨씬 더 자신의 역할, 무엇인지 오른쪽 윙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돌아올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얄 선수가 사실 도어티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당한 이후에 조금 올라온 거잖아요. 도어티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감각까지 회복되고 있고 이번 경기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한 것이고 또 영입생인 스펜스는 아직 좀 어리고 또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어티, 로얄, 스펜스라는 3명의 오른쪽 윙백이 있는데 그 선수들 중에서 도어티가 1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도 7점으로 좋은 평가 받았고 비수만 6점이었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아쉬운 또 경고를 받았던 장면들 때문에 조금은 감점 요인이 있었어요. 케인 손흥민 7점인데 케인 선수의 감점 요인은 필요했던 핸드볼 파울로 경고를 받았던 것, 손흥민 선수의 채찍 같은 크로스를 영리한 헤더로 득점했다. 하지만 계속된 공격에도 추가골 기회 살리지 못했다는 것 역시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 프리킥으로 산체스의 선방을 처음으로 유도했던 장면, 그리고 케인의 골을 좋은 크로스로 어시스트한 장면, 후반전에 멋진 역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부분들 좋은 평가 받았는데 아직은 완전히 유기성을 갖추지 못해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사실 역습할 때 패스를 좀 빨리 줬으면 하는 그런 장면들, 또 빠른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장면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감점이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치명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전반 4분 이 장면 너무나 좋았던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토트넘이 페널티 에어리어 근방에 슈팅하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났을 때 케인 선수와 다이어 선수가 차다 보니까 제일 좋은 킥력을 갖고 있는 토트넘의 스페셜리스트인 손흥민 선수가 좀 소외됐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프리킥 득점을 이제 넣다 보니까 많은 여론들의 압박과 언론들의 질타와 콘테 감독의 결국엔 인터뷰까지 나오면서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처음 주어졌던 프리킥 기회에 직접 찾고 또 수비벽을 넘겨서 날카로운 킥을 연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찰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 평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나란히 7점이었고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8점, 데이비스, 다이어, 로리스 8점으로 이 선수들 수비적인 역할들을 잘해줬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세뇽 도어티에겐 6점을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 실점 주면서 빠른 발과 좋은 크로스로 케인의 골을 만들어냈다. 트레이드마크인 가마차기 슈팅은 타이트한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가 되는 불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터치는 다시금 흔들렸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가끔은 조금 버벅거렸다. 즉 좋은 평가들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말씀드린 드리블 상태에서 조금 아쉬웠던 플레이들을 지적하면서 감점 요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후반 16분에도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어요. 비수마의 기점 패스, 케인의 스루 패스가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터치해서 1대1이 될 수 있는 기회에서 덩크 선수의 태클에 막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에서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세밀한 플레이를 펼쳐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시민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의 이날 경기 전반적인 플레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평점 7점을 줬고요. 호이비에르,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로리스에게 평점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줬고 비수마가 6점으로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후반 29분 이 장면이 너무 아쉬웠죠. 다이어의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 수비 뒤에서 공을 받은 이후 날카로운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마치 올 시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넣었던 그 멋진 골을 재현해냈는데 공을 받는 순간 살짝 오프사이드에 있던 것이 걸렸어요. 사실 이런 그 롱패스에 이은 공격에서 오프사이드에 걸릴지 몰랐는데 좀 나중에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골까지 넣어서 2대0을 세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무산된 것이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포츠웹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나란히 실점 줬고 호이비에르, 세세뇽, 다이어에게 평점 8점으로 최고 평가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박스 안으로 멋진 크로스를 올려갖고 선제골 어시스트한 것 높이 평가했고 다만 이제 골대를 등진 상황, 이 선에서 플레이할 때는 조금 고전을 했다. 역시 미드필드로 뛰는 상황에서는 고전하는 상황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대의 어깨 너머로 속도를 살려서 달려들 때는 항상 위협적이었다. 역시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고 공략할 때 강력한 선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분명히 토트넘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경기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경기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16강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만 이긴다면 유리하게 2위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10월 첫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일정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2, 3일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10월 일정,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또 새벽에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한준TV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